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조선 후기니까 결국 이제 조선 북쪽으로는 중국의 이제 청, 그리고 이제 일본 이 두 나라하고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 청나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호란 이후에 인조부터 효종, 현종, 숙종까지 오랑캐인 청나라한테 우리가 아주 굴욕을 당했으니까 그 원수를 좀 갚자, 그래 치욕을 좀 씻자라고 하는 이런 원수를 갖고 치욕을 씻겠다라는 세력들이 대두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청과 우리가 병자호란을 계기로 무슨 관계를 맺게 됐죠? 자, 병자호란을 계기로 우리는 청과 군신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군신관계. 따라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우리는 조선은 청에게 사대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바로 원수를 갚아 치욕을 씻겠다. 이거를 우리가 복수설치라고도 하거든요. 복수설치. 이걸 주장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인조부터 효종, 현종 때까지는 대부분 서인 정권입니다. 서인 세력들. 전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북벌의 실체는 바로 서인들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장악하고 그리고 북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군영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오군영을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삼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북벌 조직 추진 과정을 보시면 인조 때는 임경업이 가장 먼저 제안을 했고요. 효종 때 이제 가장 북벌이 심화됐던 시기죠. 북벌론이 가장 대두됐던 시기인데 송시열, 송중기, 이완용도 바로 서인들이 북벌을 준비했다. 이때 남인들은 반대했습니다. 남인들은. 반면에 숙종 초반에는 바로 갑인예송 이후에 남인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때는 남인들이 북벌을 제기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서인 정권에서 이제 반대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북벌이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고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7세기 말부터 18세기 무렵에 청나라는 매우 발전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조선 사신들이 청나라에 갔다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아, 청나라가 지금 대단히 문화적으로 서양인들과 교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과 어떤 상업이 대단히 발전해 있는 나라다라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겠죠. 또 그것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서양 문물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천리경과 같은 것들은 자명종, 안경 이런 것들은 이미 16세기 후반에 명나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두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이때는 다양한 문물들이 이제 유입됐다는 거죠. 따라서 일부 지식인, 자 여기서 일부 지식인은 누구냐면 당시 집권층이었던 노론 중에 아주 젊은 소장파, 젊은 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학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지원이죠. 박지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과 또 한번 대립하게 되는 게 이제 20세기 초반인데요. 먼저 간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여기가 바로 백두산이고 백두산 위쪽에 우리가 간도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간도. 이거 다시 그려야겠네요. 조금만 더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자. 자, 요 백두산 바로 위쪽에 이제 간도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조선 숙종 때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이제 국경을 확정짓는 어떤 과정에서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청나라가 먼저 요구를 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숙종 때 건립을 했는데 그 백두산 정계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서위 압록,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기준으로 해서
분수령으로 삼고 여기에 비석을 세웠다. 자, 한마디로 중국과 청과 우리의 경계는 압록강과 토문강이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토문강의 해석을 놓고 이제 청과 우리 사이에 의견이 이제 일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측 입장에서는 이 토문강이 어디냐? 토문강은 저 중국에 숭화강이 있는데 이 숭화강의 일부가 바로 토문강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요. 중국 측에서는 두만강,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동해로 가고 있는 이 두만강이 바로 토문강이다. 이렇게 서로 해석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 간도라는 땅을 놓고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 황제는 이범윤이라는 분을 간도의 관리사로 파견을 해서 우리 땅임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때는 함경도의 일부 행정구역으로 편입까지 시킵니다. 자, 한마디로 대한제국은 당연히 이곳이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고 관리까지 파견함으로써 우리 땅으로 삼고자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간도를 청에게 주었다는 거죠. 청의 영토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왜 청과 조선의 영토 분쟁을 일본이 대신 해결했느냐? 바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으로부터 외교권을 강탈해 갑니다. 외교권을. 그래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해 갔기 때문에 청과 일본의 외교적인 분쟁을 일본이 대신 체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 대가로 저 만주 지역에 있는 안동에서 봉천 지역까지의 철도 부설권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은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청에게 조선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간도를 넘겨준 것이죠. 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을사늑약,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이고 그 을사늑약의 기초에서 체결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학자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이 간도 땅이 우리 땅임을, 우리 영유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1592년부터 1597년까지 7년 동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바로 외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란 이후에 일본은 정부가 바꿨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에도 막부를 설립했습니다. 에도 막부. 그래서 새로 성립된 에도 막부는 조선에게 국교 재개를 요청합니다. 국교 재개를. 특히 쓰시마 도주를 통해서 이제 교섭을 허용해 줄 걸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승병이었던 사명대사 유정을 파견해서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이 강화조약은 1607년 선조 때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유정은, 사명대사는 일본에 끌려갔던 포로 7,000명을 이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1609년 광해군 때 다시 무역을 재개하게 되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일본과의 외란 이후 국교가 재개된 것은 선조 때고, 그리고 무역이 재개된 것은 광해군 때라는 겁니다. 광해군 때. 자, 이때 맺은 조약이 기유약조인데, 자, 일본하고 맺은 약조가 세종 때 개해약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개해약조. 개해약조를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조선은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하는 3개의 항구 3포를 개항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개해약조에서 새삼이두 200석, 세견선 50척, 그리고 거류외인 60명으로 제한한 적이 있었는데
삼포 외변 때 임신 약조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연포와 부산포를 폐쇄하고 제포만 허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사량진 외변을 겪고 을묘 외변을 겪으면서 무역이 단절됐었죠. 그런데 이제 외란 이후 기유약조를 통해 다시 재개됐습니다. 세사미들은 100석, 세견선은 20척.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세사미들은 200석에서 100석 반으로 줄었고요. 세견선은 50척에서 20척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항구가 아니라 부산포에서만 이제 교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서라는 게 있어요. 이 도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에서 스시마 도주에게, 대마도 도주에게 만들어진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 그래서 조선을 방문하는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 도서를 찍은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가증을 서계라고 합니다. 도서를 만들어 줬고 조선에서 이 도서를 찍은 서계를 가진 자만이 조선에 와서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일본 사신은 서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서울로 들어올 수 없고 동네에 부산 옆에 있는 동네 외관에서만 이제 실물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왕의 친서가 조선의 왕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조 참판에게 보내오면 결국 예조 참판이 답변을 해주는, 한마디로 우리가 상국의 위치에서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란 이후 아까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한 12회에 걸쳐서 대규모의 외교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게 됩니다. 일본의 요청으로. 말은 외교 사절단이지만 사실은 문화 사절단의 성격도 매우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본의 요청으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만 파견이 됐다는 것이고요. 뭐 정해진 날짜, 정기적인 게 아니라 부정기적인 사절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더 이상 파견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부에서 바로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강조하는 국학운동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지도는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성에서부터 동래를 거쳐 시모노세키와 아카시를 거쳐서 나고야, 에도까지 가는 이 루트. 이게 바로 조선통신사가 파견됐을 때 조선통신사의 이동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 통로를 따라서 각각 머무는 지역마다 조선의 어떤 새로운 문화가 전수가 되고, 일본에서는 이런 조선의 문화가 유행으로 번질 만큼 대단히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조선통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는 국학운동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 국학운동은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 일본이 그동안 수입하고 받아들인 입장이었는데,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는 운동, 바로 국학운동이 일어나면서 외래 문화인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좀 거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통신사 요청을 하지 않게 됐고 결국 국교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다가 1868년, 그러니까 일본은 1854년 미국 페리 제독에게 개양을 하게 됩니다. 뭐 하고 싶진 않았지만 반강제적으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양을 하게 됐고, 1868년에 결국 일본은 근대적 개혁인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결국 일본은 근대화를 추구하게 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에게 다시 국교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외교 정책으로 수립을 했고,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미국의 요청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효가 발생을 했죠.
일본 또한 조선에서는, 조선의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은 이미 미국이라는 서양 오랑캐와 통교를 했기 때문에 외놈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오랑캐다라는 외양 일체론이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척외 입장, 그러니까 위정척사의 입장에서 서계를 문제 삼아, 그러니까 외교 문세를 문제 삼아서 일본 사신의 접견을 거부하자,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열받은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우리를 무시한다. 그래서 일본 의회에서는 오히려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정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물론 정한론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지만 훗날 대원군이 이제 실각해서 물러나게 되고 민씨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고종이 친정 정치를 하게 되면서 조선에 1875년 운요호를 보내서 운요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바로 이 운요 사건이 빌미가 돼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조일 수호조기를 체결하게 되죠. 이것 또한, 이 운요 사건 또한 정한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일본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영유권 분쟁의 대상인 독도. 자, 독도를 보겠습니다. 일단 세종대왕 때 쓰여진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유명한 노래에도 나오듯이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자, 신라장군 이사부가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산국은 울릉도고, 울릉도 옆에 바로 독도가 있으니까 이때부터 삼국시대, 즉 신라 때부터 독도는 우리 영유권을 갖고 있는 우리 땅이다. 자, 우리 측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고려 최충원 때는 이 울릉도 지역에 살던 그 원주민을 이 본토로 이주하는 어떤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거주했음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라고 하는 어민은 직접 독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일본 어선을 내쫓기도 하고요. 심지어 안용복은 직접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은 문서를 가지고 입국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문서를 일본 대마도주에게 빼앗겼다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도주로부터 직접 독도가 조선 땅이다라고 확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일본이 인정한 것이니까. 자, 그리고 서양에 처음 이 독도가 알려진 것은 프랑스의 리앙크로호가 독도를 탐험하면서 처음으로 독도를 명시한, 서양 지도에 독도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리앙크루 바위섬이라고 알려졌다는 것이죠. 뭐 그 이후에도 많은 서양의 이런 탐험선이라든가 상선들이 독도의 존재를 알렸고, 이 독도가 조선의 어떤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지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를 군으로, 행정구역인 군으로 승격을 하고 이 울릉도로 하여금 독도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대한제국 측력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계칭하고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 한마디로 군으로, 울릉도를 군으로 만들고, 그리고 군정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그리고 석도를 관할한다. 바로 이 석도가 독도입니다. 독도. 자, 이렇게 대한제국 시기에는 독도가 확실히 우리 땅임을 대외적으로 알렸고 그걸 문서로 남겼던 것이죠. 법령으로 남겼는데, 문제는 러일 전쟁 때 일본과 러시아 함대가 격돌하는 과정에서 이 동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섬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함대가 이 동해안의 이 독도를 점유함으로써 이곳에 이제 저탄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법으로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행정구역인 시네마현에 편입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국제법상에 따라서 자신들이 먼저 자신의 영토로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무인도이긴 하지만 이곳은 예전부터 우리가 관리해왔던,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했던 우리 땅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적이 없는 영토가 아니라 우리 땅임이 명백한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법적인 영토의 침탈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죠.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제1공화국이 들어선 이승만 정부에서는 독도에 경찰 수비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경찰 수비대를 보내서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이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쟁이 어떻든 간에 실효적인 점령이 일단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965년 제3공화국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죠. 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협상을 벌일 때 당시 김종필과 일본의 외무상이었던 오히라 간에 주고받은 메모가 이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 메모에 따르면 이 독도와 관련된 일본과 대한민국의 영유권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일본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판결을 받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청과 조선 후기에 있었던 청과 우리 사이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호란 이후에 서인 정권을 비롯한 일부 집권 세력은 북벌을 주장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청나라의 문화를 보고 18세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일부 노론, 소장파 노론들에 의해서 북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간도 땅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바로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을 놓고 토문강의 해석을 놓고 결국 싸움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분쟁에서 독도 귀속권 문제에서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청과 간도 예약을 체결할 때 청에게 영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외란 이후에 우리가 국교가 재개됐는데 일본의 요청으로 우리가 통신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1811년을 끝으로 중단됐는데 왜 그러냐? 일본 내에서 국학운동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국교를 재개를 요청했지만 흥선대원군이 거부했고 일본에서는 그것 때문에 정한론이 대두된 다음 그리고 바로 운요 사건을 계기로 조선을 강제로 개항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 지리적 자료들을 통해 우리 땅임이 명백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대한제국 정부에서 칙령 제41호로 울릉군에 소속돼서 이 석도인 독도를 우리가 관할 지역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러일 전쟁 때 바로 이 독도를 불법으로 강탈해갖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경제, 그 다음에 중세, 고려의 경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경제사에서 시험이 나올 때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은 바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가 바로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를 향해 가는 큰 변혁기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큰 변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볼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